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첫 사장단 인사에서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한종희 경계현 투톱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갤럭시 마케팅 성공 스토리를 만든 이영희 부사장은 사상 첫 여성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의 연내 완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지난달 30일 시범 시행을 예상했지만 각종 시스템 리스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하면서 치킨 업계에 이어 편의점 업계가 강력한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경기를 즐기는 사회 분위기와 함께 불황형 소비 트렌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 들어 펀드별 운용 전략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모 주식형 펀드가 두 자릿수 손실을 기록한 반면 사모펀드 가운데 일부 게임주를 공매도한 롱숏 펀드나 대체 투자 펀드가 수익률 상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이번 한 주는 박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요 며칠 우리 증시와 중국 증시가 강하게 좀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째서일까요? 네, 다음 주 FOMC가 있잖아요. 예. 연준의 정책 전환에 대한 예측이 엇갈리는 데다 그나마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이 이번 주에는 금지됩니다.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는데 증시가 딱히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렸다가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수를 끌어내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로 반도체 쪽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를 보였는데 미국의 지난주 금요일에 반도체주 움직임이 좋지가 않았고 네, 또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수출 업황이 전반적으로 올해도 안 좋지만 내년에도 계속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 예정된 FOMC 얘기부터 좀 해보죠.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각이 큽니다. 다만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연준이 그동안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자 최근 금리 속도 조절을 예고한 연준의 스텝도 혹시나 꼬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이 불안감도 작용하며 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에 아주 제한적으로 영향을 줬던 네. 이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건가요? 혼란스럽긴 하지만 일단 첫 발은 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가령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 시 PCR 검사 후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오늘부터 경제수도 상하이시에선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출입 시에도 음성 증명서 검사하지 않기로 했고 청두나 텐진 등 최소 10개 도시에서도 이 같은 절차가 폐지됐습니다. 곳곳에서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이 나오자 특히 오늘 항생지수 4%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예. 수요일에 10대 방역 정책 중국에서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1월 정도에는 단계를 좀 완화하는 그런 방안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식은 이어지는 고웨스트에서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 일부 우리 소비주들만 좀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 중국의 이 리오프닝 수혜주 어떤 것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최근 주가에도 잘 드러나고 있죠.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화장품주나 여행주가 힘을 받고 있는데 이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요가 회복되고 매출로 잡히기까지 즉 실적 가시성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출이 움직이고 있고 수요까지 힘을 받을 만한 업종 무엇인지 살펴봤더니 대표적인 게 카지노 관련주였습니다. 카지노요. 네, 이미 일본 여행객 수요 확대로 실적이 회복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 고객까지 가세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분기 파라다이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55%, 697% 증가했고 강원랜드는 62%, 389%나 급증했습니다. 오늘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국제유가입니다. 네. 지금 지난주에 배럴당 70달러 중반까지 갔다가 다시 80달러대로 지금 올라선 모습인데 중국 수요가 늘어난 영향인가요? 간단하게는 그렇습니다만 속사정은 사실은 이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네.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서방과 러시아, 오펙 플러스의 삼각관계가 자리하고 있는 건데요. 현지 시간 5일부터 서방 국가가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60달러로 상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격이 넘는 러시아산 원유 운송은 거부하고 다양한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겁니다. 참고로 현재 러시아산 원유는 배럴당 70달러 정도로 거래가 됩니다. 이 같은 조치에 러시아는 서방에 대한 원유 수출 중단하겠다고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60달러 아래로 팔 거면 안 팔겠다. 푸틴이 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가격 상한을 정하면은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네, 오히려 상승 요인을 더욱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줄면 중동이나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펙 플러스가 내년 말까지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방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중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이니까 유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내년 국제 유가가 배럴당 91달러 수준을 기록하는 등 내년에도 유가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유가 기조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기로에선 유가 소식 살펴봤고 이번 네. 주에는 어떤 일정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ISM이 발표하는 11월 비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50을 넘으면 확장, 50을 미달하면 위축을 뜻하는데 앞서 발표된 제조업 PMI가 47.7로 집계됐습니다. 30개월 만에 기준선에 하회한 겁니다. 이렇게 주요 경제 지표 중 하나의 이 지표가 침체를 공식화한 상황이라 오늘 새벽 발표될 비제조업 지수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기준치는 조금 넘겠지만 전월보다는 후퇴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시간 9일 발표될 미국과 중국의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이슈, 우리 시장에서는 좀 제한적인 영향이었지만 글로벌 증시, 특히 중화권 증시는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월가에서 어떤 분석 나오는지 보죠.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일단 중국 상황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방역 완화 조치 발표가 됐죠. 네, 지난 4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각 지역에서 이 방역 완화 조치가 쏟아졌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청도 등 최소 10개 이상의 도시에서 이 대중교통 이용 시에 유전자 증폭 검사죠. PCR 검사 제시 의무를 없앴습니다. 상점이나 쇼핑몰도 운영을 다시 재개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중단됐던 음식점 영업도 조만간 재개된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요. 중국 정부에서 서둘러 방역을 완화한 겁니다. 네, 이 소식에 오늘 중화권 증시 포함해서 홍콩 증시까지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월가에서도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겠는데요. 네, 월가에서도 중국 증시에 대해서 드디어 투자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중국 증시 약세를 이어왔습니다. 글로벌 증시 약세 흐름을 좀 고려하더라도 유독 좀 낙폭이 컸는데요. 해외 주요 국가들의 펀드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와 브라질의 경우는 이 양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중국과 중화권은 굉장히 좀 마이너스 많이 나네요. 수익률임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과 유럽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낙폭이 컸습니다. 이 투자은행인 윌리엄 블레어에서도요, 중국 증시가 과매도 상태다라면서 어떤 밸류에이션 지표로 보더라도 역대 최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중국 증시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예, 방역 빗장을 풀면서 저평가 매력까지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 그동안은 중국 시장과는 별개로 중국 현지 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좀 미지근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 중국 증시에 좀 회의적이었던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도요, 하나둘씩 중국 시장에 눈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수년간 중국 기업에 대해서 비중 축소 입장이었던 론 듀어 글로벌 어드바이저스도요, 중국 현지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니까요, 안타스포츠, 칭타오 맥주 등 이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우량주들 매력주로 꼽혔고요. 예. 이 밖에도 기존에 중국 당국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 알리바바나 텐센트 홀딩스 등 이 기술주들도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규제 이후에 체제 개선도 이루어질 만큼 이루어졌고 또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다. 이런 부분이 매력적인 포인트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해당 기업들 모두 시원하게 상승을 그렇습니다. 했는데요. 안타스포츠 5.72%, 칭타오 맥주 1.59%, 알리바바 무려 8.96%, 텐센트 홀딩스도 6.89%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중국 시장은 확실히 이렇게 눌려있던 기술주 그리고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워낙 또 글로벌 기업들과 밀접하게 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이번 이슈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있죠.
네, 역시 좀 중국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기업들이 이번 중국의 방역 완화 조치에 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매출이 높은 기업 주목하셔야겠는데요. 투자자문사인 에버코어 ISI는 중국 매출 비중이 15% 이상인 이 중국 리오프닝 기대주를 선별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많이들 아시는 화장품 업체죠. 에스티로더가 꼽혔는데요. 이 방역 완화 이후에 사람들끼리 만나는 자리가 늘면서 자연히 좀 화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에스티로더는 중국 매출 비중이 30%이기도 합니다. 또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 비중이 18%고요. 나이키 15%, 무려 43%를 차지하고 있는 마벨 테크놀로지도 수혜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지금 이번 정책 완화의 수혜 포인트들을 좀 정리해보자면 중국 증시에서는 기술주와 소비재 그리고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미국 기업들 외에도 중국 매출 비중 측면이라면 테슬라 그리고 스타벅스까지도 다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이 또 워낙 변덕스러운 만큼 이번 정책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갈지 어디까지 갈지 이런 부분들 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려도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그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월가에서도요,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런 분석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오미크론 변이가요 전파력이 워낙 높고요. 또 겨울 날씨가 코로나가 유행하기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방역이 언제든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당분간은 중국 시장 관련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TS 롬바드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요.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한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만큼 이 중국 정부에서도 보건 위기를 좀 걱정하지 않고 봉쇄를 완화해도 좋겠다 이런 신호를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번 방역 완화에 따른 시장 회복까지도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봉쇄 해제 몇 달 정도는 걸리는 지난한 과정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로크릭에서도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국 시장 반등 기대감 확실히 좀 높아졌지만요. 이 완화 지속성과 시장 회복까지 소요 시간 등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예, 기대감은 확실히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 주말 뜻밖의 월드컵 승전보에 잠 못 이루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대망의 16강전 이제 몇 시간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이 한 번 더 경기할 뿐인데 큰 수익이 기대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편의점 업계입니다. 전유성 기자와 배경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단순하게 이제 월드컵 하면 치킨주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월드컵 특수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커질 걸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요. 마트, 편의점, 이커머스, 그리고 배달 플랫폼, 심지어 치킨집까지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좀 고물가, 고금리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굳게 닫았었는데요. 모처럼 월드컵 특수를 맞이하면서 소비 심리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네. 지난 2010년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면 7,350억 원 규모의 민간 소비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렇게 추산을 했었고요. 여기에 국가 브랜드 홍보 효과,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도 조 단위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16강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기를 기대하는 마음, 축구 팬뿐만 아니라 기업 관계자들도 한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6강전이라고 해봐야 사실 딱 한 번뿐이고 또 지난 포르투갈전 이후에 지금 16강까지 기간이 걸리는 게 해봐야 뭐 한 3, 4일 정도밖에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더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도 이제 16강전 진출이 유통가에다 큰 의미를 준다. 어떤 배경일까요? 네, 사실 월드컵 기간은 한정이 돼 있죠. 뭐 개막하는 날부터 폐막하는 날까지.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언제 탈락하느냐에 따라서 월드컵이라는 그 축제에 이렇게 몰입되는 기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지난 월드컵과 지지난 월드컵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다 조별 예선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 우승을 누가 하든 또 어느 나라가 4강에 진출하든 그게 그렇게 크게 체감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16강에 진출하면은 다른 시드에서 어느 국가가 올라올지 이런 것까지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게 되고 또 16강 진출하기까지 16강 경기를 치르기까지 며칠이 또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 시간 동안에 조금 더 그 축제에 몰입하고 다른 나라 경기들까지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은 아무래도 유통가에서도 조금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당장 그 16강 경기 하루뿐만이 아니라 며칠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치킨집이 뜬다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려져 왔는데 지금까지 월드컵하고 다른 부분이 바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이 뜬다. 편의점이 왜 주목을 받는 겁니까? 네, 사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사상 처음으로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이잖아요. 네. 추운 날씨 탓에 집에서 즐기는 월드컵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경기 시간대도 오후 10시, 그리고 지난 포르투갈전처럼 자정, 그리고 오는 16강전처럼 새벽 4시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보기에 더 적절한 시간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음식, 그리고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찾는 고객들이 더 많아진 거죠. 실제 편의점 매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대표팀 경기가 있던 날 맥주, 간편식, 그리고 과자류 매출이 일제히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되게 재밌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16강 진출에 기여한 게 가나 대표팀이었잖아요. 네. 이때 편의점에서 지난 주말 가나 초콜릿 매출이 30% 이상 늘기도 했다는 겁니다. 저렇게도 연관을 짓기도 하는군요. 확실히 이제 32강 탈락하고 16강 진출은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것 자체가 다를 텐데 경기 기간보다도 이제 경기에서 어떤 이벤트나 뭐 메시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 좀 더 유통가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뭐 그렇다면 브라질 상대로 이기면은 뭐 브라질 땅콩 이런 게 또 유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연말이 보통은 이제 편의점 업계는 비수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가을까지 3분기를 편의점에서는 가장 성수기로 보고요. 4분기로 넘어갈 때 이때를 비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1월이 사실 빼빼로데이 이후로는 한 달 동안에 가장 비수기로 꼽히고 있고요. 사실 거리를 오가는 사람이 많아야지 편의점도 잘 되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유동인구도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태원 참사 이후로 사회적 추모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빼빼로데이와 수능 마케팅도 화려한 마케팅 없이 좀 잠잠하게 넘어갔습니다. 365일 중 가장 편의점 매출이 많은 날이 빼빼로데이로 꼽히는데 연말 대목을 편의점 업계로서는 사실상 날린 겁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 통계치를 보면요. 올해 4분기 편의점 업계의 전망이 어떨까? 이 지표를 보면은 3분기보다 40포인트 이상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크리스마스 연말까지 담은 이 한 달여를 메워준 겁니다. 실제 월드컵을 전후로 대표 편의점주인 GS 리테일 그리고 BGF 리테일의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 특수라는 게 일단 올해까지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고 내년을 여기에다 더해서 내년에도 더 좋다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요? 이건 어째서입니까? 네, 증권업계에서는 편의점주를 유통업계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실적이 마트업계는 후퇴하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히 이커머스 업계에 대해서는 수익성에 의문이 붙어왔습니다. 특히 편의점은 인플레 상황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내년에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편의점은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올해만 봐도 편의점 업계 1, 2위인 CU 그리고 GS25의 점포수는 약 900개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는 지난해 기존 점포수의 약 8%가 더 늘어난 겁니다. 편의점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런 우려는 몇 년 전부터 나왔었는데 사실상 기우였던 셈입니다. 편의점이 인플레 수혜주입니까? 마트나 이커머스보다 보통 좀 비싼 편 아닌가요? 네, 그렇죠. 사실 전통적으로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물가가 오를 때 수혜를 입는 업종으로 꼽혔습니다. 물론 대형마트가 뭐 단가 100g당 이렇게 따지면은 상품 가격은 더 저렴할 겁니다. 하지만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한꺼번에 많은 구매를 하게 되는 장보기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수준까지 물가가 오른 거죠. 근거리에 위치해서 방문하기 편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을 찾는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편의점은 고객 한 명이 한 번 점포에 방문해서 쓰는 돈, 이걸 객단가라고 하는데 이게 7,000원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가까우니까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니까 또 대량으로 구매하지 않으니까 이런 이유들로 가격에 대한 저항성도 다른 채널보다 가격에 대한 저항성도 낮은 편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편의점 업계들은 도시락 그리고 커피 같은 가성비 상품들을 런칭하면서 밖에서 점심 먹기가 부담스러워진 요즘 같은 런치플레이션 시기의 수요층도 적절하게 공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편의점은 젊은 층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게 강점인데요. 한 소비자 조사에서 10대 소비자의 약 절반이 편의점을 대체할 유통 채널이 없다 이렇게 답했는데 이 역시 중장기적으로 편의점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우리 유통가의 추가 특수 소식이 전해질지 한번 기대를 해보죠. 전유성 기자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 후 단행된 첫 사장단 인사에서 네트워크와 반도체 분야 차세대 주자들이 대거 발탁됐습니다. 삼성그룹 최초로 오너가 출신을 제외한 첫 여성 사장도 탄생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첫 사장단 인사는 한종희와 경계연 두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차세대 주자들을 발탁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이사 3명이 모두 교체된 지난해 인사와는 달리 올해는 조직 안정을 먼저 챙겼지만 철저하게 미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성과주의였습니다. 먼저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네트워크 통신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우준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네트워크 사업부장을 맡았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 전문가로 첨단 공정 개발을 이끈 남서구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고 삼성 메모리의 기술 리더십을 이끈 송재혁 반도체 연구소장도 사장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이끈 마케팅과 대외 홍보 라인 수장들이 일제히 승진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갤럭시의 성공적인 마케팅 스토리를 만든 이영희 글로벌 마케팅 센터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오너 일가 출신을 제외한 삼성 최초의 여성 사장이 됐습니다. 삼성의 홍보를 이끌고 있는 백수연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고 박승희 삼성물산 부사장이 영전하면서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을 맡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내일부터 후속 정기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안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입니다. 40대 젊은 리더들이 대거 부사장급으로 발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삼성의 컨트롤 타워 제거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금융당국의 애플페이 서비스를 이달 안에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국내 상륙한다던 서비스가 어쩐지 감감무소식이었는데 당국의 리스크 검토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상륙 임박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애플페이. 시범 운용 등을 진행했지만 예측과 달라 연내 시행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의 심사 등이 늦어지는 이유로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금융당국이 올해 내 애플페이를 완전히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종 절차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애플페이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약관 심사 등을 진행 중인 금감원은 심사 기간이 명확하진 않지만 시행을 목표로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도 애플페이 도입 과정에서 그에 따른 파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페이 도입 시기와 달리 애플페이는 지난해 전 세계 결제 규모에서 2위를 차지했고 국내 결제 규모는 시작부터 13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신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현대카드 간 사업 안정성, 애플의 수입, 세금 등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시장에서는 애플페이가 끼칠 영향을 두고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간편결제 성장세가 가팔라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도 시장 성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구매하겠다는 의사가 높은 것이 약 85%나 이르는 것이 바로 애플인데 애플과 삼성전자 사용 비율이 50대 50 정도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초등학생, 중학생은 더 애플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결제 서비스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애플페이 결제를 위해 대규모 교체가 예상되는 단말기 관련 업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유통업계에서는 최신 단말기로 교체를 서두르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카드 업계는 핀테크 업체와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합앱을 만드는 등 대안 찾기에 분주합니다. 해외로 여행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이 많이 잠식될 가능성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간편결 시장도 글로벌화한다든지 또 기술을 더 향상시킨다든지 또 하나의 발전의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초대형 매기인 애플페이가 이번 달 금융당국 문턱을 넘을 예정인 가운데 연관 있는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심의하는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짜 20배 빠른 5G, 이 통신사들의 방치 속에 이대로 사라지고 있는 건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 통신업계 출입하는 양현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양 기자, 이미 취소 결정이 나온 거 아니었습니까? 오늘 청문 절차는 왜 열린 건가요? 네, 오늘 청문회는 28GHz 대역 취소에 대한 이 통사들의 최종 입장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앞서 과기부는 KT와 LG-U+에 해당 주파수 대역 취소 통보를 했고 SKT의 경우 한시적으로 유예 기간을 줬는데요. 오늘은 최종적으로 의견을 듣고 이달 중으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입니다. 현재로서 정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통신사들이 이 주파수를 할당받은 게 한 4년은 넘었다면서요. 이게 어쩌다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까? 네, 통신사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주파수를 할당받은 건 2018년 당시인데 네. 이 당시 3.5GHz와 28GHz 두 대역을 묶음으로 할당을 받았습니다. 각각 특성이 좀 다릅니다.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5G는 바로 3.5GHz 대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LTE 대비 3배에서 5배 속도로 장애물을 잘 피해가고 먼 거리를 가는 데 유리해서 이미 전국에 기지국이 약 21만 대가 깔려 있습니다. 할당 취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28GHz 대역은 LTE 대비 최고 20배나 속도가 빠릅니다. 통신사들은 처음 5G 통신이 빠르다고 광고할 때 썼던 그 속도죠. 그래서 진짜 5G라고 부르는 이 대역 폭입니다. 그런데 28GHz 주파수는 장애물이 있으면 속도가 크게 떨어져서 좁은 지역의 기지국을 촘촘히 깔아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지국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셈이죠. 그래서 통신사들은 사실상 28GHz를 포기하고 아예 3.5GHz를 중심으로 기지국을 깔았습니다. 그 결과 3.5GHz는 기존 목표치보다 300% 이상 많은 기지국을 구축한 데 반해 28GHz 기지국 수는 당초 목표 대비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28GHz의 경우 공동 구축망을 제외하면 의무 구축의 4.46%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에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기지국 비용 부담이 문제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 피해는 그러면 없는 건가요? 다행히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 5G 서비스는 3.5GHz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기지국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서비스 품질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스마트폰 단말기 28GHz를 지원하는 안테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는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2018년 5G 상용화 당시 통신사들이 5G를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최대 5G 5배 속도인 3.5GHz를 비싼 요금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해왔습니다. 일종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요금 올린 덕에 통신사들 영업이익이 연간 합산으로 4조 원이 무난히 넘어갈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신사들이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나름의 또 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통신사들의 경우 이 28GHz 주파수 할당을 위해 각각 2천억 원이 넘는 이용 대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지국을 구축하는 데 조 단위의 비용이 드니까 차라리 이를 포기하고 수익이 나는 3.5GHz에 집중을 한 겁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 소비자의 단말기에 내장조차 돼 있지 않으니 B2C 사업이 전혀 진행될 수 없는 거죠. 당초 28GHz 대역 전용 콘텐츠로 생각했던 AR, VR 디바이스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늦어지는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아직 수익성이 나지 않는데 서둘러 투자를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아직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는 해도 통신사들이 이 사업을 아예 포기하고 싶은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고 정부도 또 어떻게든 구축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여요. 어째서일까요? 왜냐하면 당장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예상보다 통신 데이터 양이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28GHz를 당장 상용화하기에 사업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언젠가 가야 할
길은 틀림없기에 놓지는 못하고 붙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보다 AR, VR 자율주행 등이 고도화가 된다면 대역폭이 넓은 28GHz를 반드시 써야 하는 때는 분명히 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28GHz 주파수를 상용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회절성이 함께 높아지는데요.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장애물에 취약하다는 등의 특성이 있죠. 28GHz가 3.5GHz보다 장애물에 취약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래통신 기술인 6G의 경우 28GHz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28GHz에서 의미 있는 수요와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6G 활성화 역시 요원한 셈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5G에 이어 6G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져가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선 28GHz 활성화가 필수적인 거죠. 28GHz가 안 되면 6G도 쉽지 않은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KT와 LG U+가 할당 취소를 받았고 SKT 같은 경우는 6개월을 더 이제 받았지만은 의무 할당 비율을 못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지는 걸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과기부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제 사업자 2개가 취소가 되면 1개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나중에 경쟁을 통해서 다시 공급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새로운 사업자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아직 새로운 사업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업계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28GHz 사업의 경우 5년, 10년을 보고 인프라 사업을 준비해야 하므로 시장에 매기와 같은 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작은 땅덩어리에 위성 사업자를 하기엔 효율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최준균 카이스트 교수에 따르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28GHz가 광 케이블 대비 100분의 1 수준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한전 혹은 데이터 사업자 등 새로운 사업자 진입이 영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통신 경쟁이 심화되면 소비자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네, 통신업계 출입하는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유례없는 하락장의 성장주 펀드는 물론 저평가 가치주를 담은 공모 펀드들도 힘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모펀드 중에서도 시장 하락에 대비한 롱숏 펀드와 대체 투자 펀드만 플러스 수익률을 지켰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올해 코스피가 한때 연초 대비 20%가량 하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운용 전략에 따른 펀드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공모 주식형은 국내와 해외 모두 손실을 기록했는데 원자재 투자와 부동산 임대 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대체 투자 펀드는 두 자릿수 수익을 냈습니다. 사모펀드 시장에서는 주가 변동에 대비해 일부 게임주 등을 공매도한 롱숏 펀드와 멀티 전략 펀드가 수익률 상위에 올랐습니다. 설정액 100억 원 이상인 국내 사모펀드 가운데 블래쉬 런앤건 레드가 19.3% 수익률을 기록했고 벤처 투자 펀드인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더벤처 V펀드는 21%로 기록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봤던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너무 몇 년치를 끌어오면서 그런 종목 위주로. 반면 지난해까지 기업 공개 등 시장 이벤트에 기대 수익률을 냈던 공모주 펀드는 IPO 위축으로 올 들어 마이너스 4.6%, 투자 자금은 3조 원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연초 은행주 등을 바탕으로 수익률 상위에 올랐던 가치주 펀드도 마이너스 17%대로 떨어졌고 금리 상승 여파로 배당주 펀드 역시 마이너스 12% 손실 구간입니다. 가치주 펀드 가운데 비상장 주식 투자와 부동산 등 대체 투자에 나선 VIP 올인원 펀드가 변동성 장세를 딛고 0.48% 플러스 수익률로 체면을 지켰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직격탄을 맞은 채권형 펀드는 마이너스 수익률에 정기 예적금으로 자금 이탈이 이어지며 2조 3천억 원 규모의 순유출을 기록 중입니다. 단기 자금인 MMF는 4조 7천억 원 규모의 순유출을 보이는 등 투자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자산운용업계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록적인 운용 손실과 전방위적인 자금 유출 압박까지 더해져 자산운용업계가 최악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조각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대한 국회의 최종 결론이 이르면 내일 나옵니다. 정부와 야당 모두 금투세 2년 유예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는 있지만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기준 문제에서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박찬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오후 전체 회의에서 금투세 도입 여부를 최종 의결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여야가 양측이 제시한 금액인 10억 원과 100억 원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고 금투세 유예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같이 국내 금융투자 상품에서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서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내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 주식에 대해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린 투자자 모두에게 2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에 여당은 증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크게 꺾일 것이라고 보고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주식 지분 규정도 삭제한다라는 방침인데요. 그러니까 2년 유예 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에게만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부자 감세라며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던 야당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는 정부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를 애초에 정부가 계획했던 0.15%까지 내리고 대주주 기준도 1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추면 세수 감소폭이 너무 커진다면서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여당은 금투세를 2년 유예하되 앞서 제시한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 아래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새로 꺼내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과거 대주주 기준이었던 50억 원 안팎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아직 속단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콘텐츠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금융권 인수합병 시장에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됐었던 MG손해보험 인수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면서 얼어붙었던 시장의 신호탄이 됐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 경제부 장슬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MG손보 인수 우선 협상자로 사모펀드가 선정이 됐네요. 네, 먼저 주인공은 더시드 파트너스입니다. 좀 약간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요. 예. 더시드 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부터 주로 핀테크 기업들의 투자를 진행해온 사모펀드 운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살려서 국내 핀테크사들과 MG손해보험의 협업을 통해 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인수까지 최종 결정이 나면 MG손해보험 지분 92%와 우리은행, 신한캐피탈, 아주캐피탈로 구성된 대주단의 980억 원어치 후순위 채권, 그리고 여기에 추가 자본 확충까지 해서 약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예, MG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현재 대주주도 사모펀드인 JC파트너스인데 지금 또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문제는 없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 금융노조 측에서는 이 사모펀드로의 매각을 사실 과거부터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예. 네, MG손보는 현재도 이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는데 재무 건전성 강화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 여력 비율, 이제 RBC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RBC 비율을 보면 올 3분기 50%대로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보험료를 만 원을 이제 좀 받았다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5천 원밖에 못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다시 사모펀드로 인수되면 급한 불은 끄겠지만 책임 경영이나 안전성 면에서는 회복이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모펀드 특성상 정상화 이후에 또다시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 MG손보 입장에서는 자본 확충이 좀 시급한 데다가 현재 실사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와 별도로 예보 차원의 매각 작업도 현재 추진 중인 만큼 변수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6에서 8주 정도 실사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예금보험공사 JC파트너스가 투트랙으로 또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지금 거론된 이런 변수들 잘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MG손보 매각건으로 어쨌든 금융권의 이런 M&A 시장이 다시 좀 시끌시끌해진 분위기예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 보험업권에서는 MG손보를 비롯해서 KDB생명까지도 사실 매각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예.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에 이 수차례 매각에 실패한 KDB생명이 매물로 나와 있는 만큼 사실 금융권에선 누가 사가냐 이런 말이 좀 나올 정도로 흥행 기대감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MG손보
인수전에 실제로 수많은 사모펀드사들이 좀 거론이 됐고 KDB생명 역시 산업은행이 매각 절차에 적극 나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현재 기업 매각 전문가로 불리는 김희태 전 우리 아비바생명 사장을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시장에선 이번에는 좀 과거와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MG 손해보험과 KDB생명 뭐 이런 기업들 외에도 사실 당초 시장에서는 롯데카드 꽤 큰 매물로 좀 거론이 되면서 매각 가능성도 많이 거론이 됐다가 최근에는 다시 좀 잠잠해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맞습니다. 상황입니까? 예, 올 초부터 사실 금융권 대표 매물로 좀 예. 꼽혔었죠. 예, 롯데카드가 KT 그리고 또는 일부 금융지주사로의 인수 가능성이 거론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시장 상황이 좀 악화되면서 현재는 매각 관련 이야기가 사실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매각이 아예 중단된 건 아닙니다. 이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의 자회사인 로카모빌리티를 분리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로카모빌리티는 국내 2위 교통카드 사업자인데요. 이 카카오페이가 인수전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시끌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이 롯데카드를 통으로 매각하기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몸집이 크고 가격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예. 분리 매각을 통해서 인수자들의 부담을 좀 줄이려는 목적일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험사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카드사까지 매물로 거론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대 금융지주사들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뭐 사업 다각화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좀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일단 금융지주사들의 이 비은행 계열사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만큼 이 지주사 입장에서도 보험사나 카드사 매물에 눈독을 좀 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올 초부터 롯데카드뿐만 아니라 동양생명을 비롯해서 ABL생명 뭐 이런 굵직한 매물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4대 지주별로 보유한 보험, 카드사 현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매번 M&A 시장에서 지주사들이 1순위 인수자로 좀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이 상대적으로 좀 카드나 보험 계열사가 약한 우리금융지주 예.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단골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시장 상황입니다. 이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채권 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확보가 이 금융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투자보다는 실탄을 보유하는 쪽으로 그리고 성장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좀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지주사들은 현재 당국과 소송을 좀 진행 중인 만큼 법률 리스크가 좀 있고요. 여기에 지주 회장들의 거취 여부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내년 초까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초청국으로 베트남을 선택한 건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배경 들어보겠습니다. 문성필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야, 정부가 베트남과의 관계에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네,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입니다. 교역 규모가 지난해 800억 달러, 우리 돈 103조 5천억 원이 넘을 정도입니다. 양국은 교역 규모를 내년까지 1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29조 5천억 원, 2030년까지 1,500억 달러, 우리 돈 약 194조 3천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경제가 자국 우선주의, 경제 블록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공급망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석유화학, 스마트폰 등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가 풍부한 나라입니다. 양국 간 업무 협약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까? 양국 간 총 9건의 협정 또는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 산업과 공급망, 에너지,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 정부는 영내 해양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베트남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방산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급망의 경우 앞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양국은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제조업 위주의 성장을 해온 베트남이 최근 탄소 감축 방안에 대한 고민이 큰 만큼 청정에너지,
풍력 등 한국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기술력을 앞세워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 양국은 이동통신 기술과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인가, 노동 허가 등 적극적인 지원책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이 부작용은 줄이면서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탈모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나섰습니다. 천만 탈모인들이 고민하던 치료제 부작용 문제 극복과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도 기대됩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정상적으로 모발이 있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탈모. 쉽게 말해 두피에 굵고 검은 머리털이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의 가족력, 자가면역 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탈모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0년 탈모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3만 4천여 명으로 5년 사이 10% 넘게 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적 탈모 인구는 약 1,000만 명. 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로 고민하는 가운데 20, 30대인 MZ세대의 탈모 인구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국내 제약사들이 앞다퉈 속도를 내고 있는 배경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곳은 JW 중해제약입니다. JW 중해제약은 최근 일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탈모 치료 신약 후보물질의 모발 성장기간 축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4년 상반기 임상 개시를 목표로 현재 비임상 독성 평가를 하고 있으며 미국 피부과 분야 핵심 의료진과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유제약은 기존 신약 용법을 바꾼 개량 신약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호주에서 열린 세계 모발 연구학회에 참석해 특허가 끝난 두타스테리드 개량 신약을 활용해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존 출시 제품과 용량은 같지만 약 크기를 3분의 1로 줄여 2024년 미국과 유럽 임상시험을 거쳐 2026년 출시에 나선다는 목표입니다. 대웅제약과 종근당은 기존의 먹는 치료제 대신 주사제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약효 지속 시간을 늘려 투약 횟수를 줄이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내년 중 임상 3상에 진입한다는 구상이고 종근당 역시 주사제의 임상 1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이제 시장의 수요가 기본적으로 받쳐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제로 분명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시간과 기업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2028년 15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탈모 치료제 시장. 편의성과 새로운 기전을 앞세운 국내 제약사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따로 분리 배출하고 있지만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겨우 9%에 불과합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게 최선이라는 얘기인데 때마침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을 퇴출하는 기업들이 등장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외부 충격을 흡수해 제품의 파손 위험을 줄여주는 종이 완충제입니다. 종이의 두께를 평량 350g까지 올려 내구도가 플라스틱 완충제만큼 질기고 단단합니다. 종이 완충제는 플라스틱 완충제에 비해 더 복잡한 생산 공정을 거쳐야 하지만 종이를 접고 자르는 생산 공정을 간소화시켜 비용을 줄였습니다. 환경 문제 관련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제과에서는 롯데중앙연구소와 함께 2016년부터 플라스틱 축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30억 정도의 연구 투자를 했던 플라스틱을 다른 대체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었고 롯데제과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플라스틱 대신 다른 소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연간 825톤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벌써 연간 700톤 넘게 감축했습니다. 플라스틱을 다른 소재로 대체할 수 없는 빙과나 음료 용기의 경우 용기 무게를 줄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버려졌던 폐플라스틱을 완전히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HY는 연간 140톤에 달하는 폐플라스틱을 금호 석유화학에 보내 가전제품 부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폐공병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 내에서 생산을 하면서 따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 검사 시스템에서 불량으로 나온 것들이 따로 모아지거든요. 그 모아진 것들을 다시 금호석유화학에 보내서 재생산 공정을 거쳐서 이제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빙그레는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가는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의 사용 비중을 35%까지 늘렸고 메일 유업이나 남양 유업 등 유업체들은 종이 빨대 도입이 대세가 된 지 오래입니다. 썩지도 분해되지도 않는 데다 재활용률이 겨우 22%에 불과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골칫거리로 떠오른 플라스틱.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도 강해지는 만큼 기업들의 플라스틱 퇴출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부가 80명 전문가로 구성된 드림팀을 꾸리고 산업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기사입니다. 국가전략투자공사 설립과 이민 확대 같은 산업 정책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투자와 인력, 생산성 같은 6개 분과로 구성된 산업 대전환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고 장기 경제개발 계획 수립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각 분과별로 13에서 17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나 박재환 전 기재부 장관 등 내노라 하는 거물들이 각 분과별 좌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민청 설립을 통한 인력난 해소를 비롯해서 국가전략투자공사 설립,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제조 서비스업 융합 등 세부 과제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가전략투자공사는 해외 자산운용에 초점을 맞춘 한국투자공사와 달리 미래 국가 먹거리가 될 신수종 산업에 선제 투자해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기사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대기업 절반 정도가 아직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정경련이 지난달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8%가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투자 계획을 수립한 52곳 중에서도 올해보다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확대하겠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투자 활성화가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투자 활성화 시점을 묻는 질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를 꼽은 기업이 64%에 달했고 기약 없음으로 답변한 기업도 26%나 됐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시장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자금 시장 경색을 방지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